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서 한 2주 전쯤에 다른 선생님께서 아마 뇌에 대해서 강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뇌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아마 그 강의는 집중도 있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손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머리만 있고 손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뭔가 생각을 하지만 뭘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답답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손인데 우리는 모르고 지냅니다. 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텐데 막상 손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이거 자칫하다가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중압감에 요 며칠간 제가 시달렸거든요. 벌써 12월이네요. 이제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올해 내가 뭐 이뤘던 일도 생각해 볼 것이고 한 해를 이제 둘러보고 또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손에 대한 이야기를 딱 1년분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별로 나눠가지고 12가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1월입니다. 1월 달은 매해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주제를 손의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손이 보이시죠? 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요. 손은 임신하고 나서 수정되고 나서 25일째 또는 28일째부터 가슴 쪽에 조그마한 융기 모양으로 이제 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배를 젓는 노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6주에서 8주 사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손 모양 있죠. 손가락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들 다 확인하시죠? 산전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아기 손가락이 몇 개냐, 발가락이 몇 개냐 이런 거 다 확인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아마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신되고 나서 6 내지 8주 사이까지 이 손가락이 만드는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선천성 기형이 잘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먹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례로 1960년대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거든요. 이게 입덧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시기에 손 발달을 저해해가지고 이런 많은 기형아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된 약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이런 약들은 뭐 구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임신부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 태아의 성장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의 성장이 억제되면 그 억제된 태아에서 손 발달도 저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 기형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임신 초기에는 술이나 담배, 물론 전반기에 걸쳐서도 이런 것들을 위험 요소로 생각을 하고 피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아빠 왔다 하면서 지금 담배를 간접흡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뭐 임신하고 있는 중간에는 꼭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손의 기형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여분의 손가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이 갈라지지 못해서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이 뭐 생기다 만 것 같이 생겨 있죠. 이게 무지저 형성증도 있고 그 외에 정말 알 수 없는 뭐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손의 기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다운 증후군 사진인데요. 다운 증후군에서도 손의 기형이 같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눈 기형과 손의 기형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엄청 다양한 형태의 기형은 있지만 사실 수술 방법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뭐 여분의 손가락이 있다면 잘라주고 봉합해주면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 또 붙어있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라주면 좋은 손가락의 모양을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을 할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떤 구조물들이 실제로 손상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분적으로 보조기 차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엄지 발가락을 없어진 엄지 손가락에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은 민속 명절인 설날이 있죠. 그래서 내년 달력을 봤더니 이게 원숭이 해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인간의 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엽네요, 이거. 자, 원숭이하고 인간의 손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 손이 보행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인간의 진화의 역사가 시작됐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 위에 있는 손이 원숭이의 손이고 아래에 있는 손이 사람의 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손을 보시면 이 손 마디마디에 이 두툼한 살들이 있죠. 이 살들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네 발로 걸어 다녔을 때의 흔적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 인류 조상들도 이 손을 보행하거나 이동하는 수단으로 썼었습니다. 그러다 다 직립을 하게 되고 이 손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다음 저기 애 사진을 보시죠. 애 사진. 우리 애가 태어나서 한 1년째까지는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때 이게 씁니다. 손을 보행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 아이의 앞다리가 어떻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는 엄마들한테 야단 맞죠. 아, 이 앞다리가 어때요? 이러면 그건 앞다리가 아닙니다. 즉, 이 1년 안에 이 인류의 진화 과정을 어린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만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걸어 다니다가 쓰게 되고 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원숭이류는 계속 이동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필요하면 아주 간단한 손 작업을 합니다만 그걸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다리라고 하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런 원숭이류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손가락 뼈가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적은 걷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저에게 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보고 저는 손이라고 정의할까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보면 이렇게 허공에 위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허공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피부로 덮여 있으면서 이 감각이 아주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쥘 수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저희는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바로 손외과학의 치료 목적이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달성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 수술이 꼭 5개의 손가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뭐 이런 모양이어도 연필 잡고 잘 쓴다면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제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네, 이 기본적인 손에서 우리가 항상 5개의 손가락을 만드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환자는 사실은 뭐 절구통 같은데 손을 찧었어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계속 소독하고 수술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셨는데 물론 거기 선생님도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다친 범위가 그 당시에 커가지고 결국은 잘 안 됐죠. 결과가 이렇게 피부는 피부대로 일부 감염이 돼서 녹았고 뼈는 뼈대로 다 골수염이 와가지고 좀 녹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이제 그쪽에서 아마 절단하자고 하신 것 같아요. 절단을 하고 이제 뭐 보조기를 찾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도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런 방향의 치료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환자를 보니까 그래도 좀 쓸만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전에 언급했던 기본적인 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엄지가 살아 있어요. 중요한 엄지가. 엄지가 살아 있으니까 아, 이건 어떤 남아 있는 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살려놓으면 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죽은 조직이나 염증이 있는 조직을 다 드러냈고요. 그렇게 드러냈고 나니 이제 결손 부위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 다리에서 대퇴부에서 살덩어리를 떼가지고 혈관과 같이 옮겨주는 그런 시술을 먼저 했고,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안정화되니까 이제 결국은 살만 있으면 안 돼요. 뼈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이 어머님이 집을 수가 있게 되셨어요. 이게 처음에 그쪽에서 그냥 자르자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이거라도 되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지금 뭐 집안일도 웬만큼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근육과 뼈들이 움직이려면은 저도 여기 가운데 손가락 뼈가 부러져 봐가지고 알지만은 한 달 정도 기부스만 하고 있어도 이게 다시 네, 안 맞습니다.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간이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복원한다는 개념은 없었죠.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은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복원한다는 개념은 없고, 그래서 이제 손 모양을 이렇게 접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에 가서 맞닿을 범위까지 손가락들을 다 접어놓은 거죠. 이게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관절 고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게 가능하게, 최대한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뭐 손가락이 뭐 5개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게 손인가 싶을 정도긴 하지만 저분은 저 남아있는 손을 가지고 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손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월 이야기입니다. 3월 달에는 뭘 이야기를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1월, 2월 달까지 맞춰 놓기 하다가 이제 스토리가 떨어져 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불만 없으시죠? 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손의 정의 3번째입니다. 힘껏 쥘 수 있고 정밀하게 조작 처리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각각 손가락에 달라붙는, 이제 우리가 대립한다라고 그러는데 맞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은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물리학자이지만은 신학자기도 합니다. 뉴턴은 되게 그 다방면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엄지가 이 모든 손가락에 맞붙고 자유자재로 회전을 합니다. 인간의 손은. 그럼으로써 집을 수 있고 강하게 짚고 약하게 짚고 정밀하게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건 뭐 가상의 그림입니다. 이 원숭이들이 막대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놓은 그림인데 좀 뭔가 이상하죠? 부자연스럽습니다. 원숭이. 그러나 사람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딱 잡을 수 있고 엄지가 충분히 길고 모든 손가락들이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손 크기를 비교해봐도 유난히 원숭이에 비해서 사람의 손은 엄지손가락이 깁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강하게 쥐는 거,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리고 밑에 아래 보면 아주 조그맣게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짚는 것도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외과 의사들에게는 이 엄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실제로 엄지는 손의 기능의 한 45%를 담당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도 이 엄지손가락의 길이가 뭐 외상으로 인해서 짧아진 경우에는 이 뼈를 절단해서 이렇게 길이를 늘려줘가지고 엄지의 길이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엄지가 아예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두 번째 손가락을 옮겨서 엄지손가락처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까 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아예 뭐 엄지발가락을 옮겨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옮겨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4월 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어떻게 아시죠? 네, 맞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손의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써져 있네요. 사실은
이 논문에 있는 그림하고 글을 제가 편집해 놓은 겁니다. 1982년도에 폴 브라운이라는 수부외과 의사가 외과 의사들 중에 손이 절단된 사람들 200명을 골라가지고 서베이를 한 결과를 자기 논문에 이제 실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뭐 다양합니다. 손 마디 하나 잃은 사람부터 손 전체를 잃은 사람까지 다양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외과 의사가 되기 전에 손을 잃었고 가장 많은 손을 잃게 된 원인으로는 톱에 의한 손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잃고 나서 절반은 외과 의사가 된 거죠. 그 중에는 피아노를 전공하다가 포기하고 외과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을 잃고 나서. 그래서 그럼 외과 의사들이 도대체 이런 손이 절단된 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손을 쓰고 있는가 이제 본 논문인데 살짝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이 성형외과 의사의 손입니다. 네, 세 개가 절단됐죠. 그렇지만 아주 훌륭하게 성형외과 의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도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외과 의사, 일반외과 의사의 손입니다. 이거 여기는 안과 의사, 가운데 있는 분은 안과 의사입니다. 전쟁 중에 아예 팔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만든 의수족을 가지고 이렇게 안과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자기의 손을 잃었음에도 외과적인 술기를 향상시키고 어떤 기구나 이런 재료들을 자기 손에 맞게 만들어서 수술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없어도 우리 그 손가락에 끼우는 그런 겸자 대신에 이 아예 자루가 없는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이분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베 다이아몬드라는 소아정형외과 의사거든요, 미국에. 본인 손이 이런 상태였음에도 소아정형외과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냈고 국내적으로 많은 명성을 얻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손가락을 모두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손에 장애를 입으시게 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손외과 의사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 그리고 그 의사 간에 이런 어떤 관점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게 멋있는 손이 아니라 최대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름다운 손인 거죠. 이 밑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 손가락이 4개밖에 없지만 충분히 종이컵을 잡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경우는 제가 수부외과 의사지만 엄지손가락 만드는 수술하세요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잘 쓰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엄지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인데 남들보다 접시를 2배로 나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엄지손가락 여분 있으니까 자르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겠죠. 또 맨 옆에 있는 사진 보면 좀 험난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게 절단돼 가지고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을 때는 이게 남아 있는 뼈를 길게 만들어서 찌개 모양으로 어떤 거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기본적인 손의 형태로 만들어준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예, 자, 5월 달에는 쉬는 날이 참 많아요.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저에게는 5월 1일 새 달이 시작됐는데 쉬는구나.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어서 제가 오늘 5월의 주제는 일과 손의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하면서 손을 다친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뭐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흔히들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계에 눌리고 뭐 어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이런 상태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손 손상이 있습니다. 일과 연관돼서요. 즉, 손 질환을 일으키는 잠재 요인이 이제 몇 가지로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작업, 강한 손가락의 힘, 뭐 지속적인 좁은 접촉, 과도한 자세, 진동, 저온 상태 등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작업입니다. 뭐 옆에 있는 뭐 아가씨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계속 나르는 일을 하고 있고 창문을 계속 닫는 일을 하고 있고 뭐 타이핑하는 것도 일종의 뭐 반복적인 수작업입니다. 뭐 이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제 그러시겠지만 제가 좀 더 들어보십시오. 다음은 이런 게 이제 강한 손가락의 힘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뭔가 맞춰 끼워 넣으려고 뭐가 강하게 집어가지고 집어 넣으려고 노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이렇게 뭐 아주머니들 이제 장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아프시죠? 여기 이게 굉장히 손에 이제 강한 힘을 줘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뭔가 무거운 거를 이제 손가락의 힘으로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손에 강한 힘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속적인 좁은 접촉인데 어떤 도구나 연장이 손의 어느 한 곳만 계속 누르는 거죠. 누르면서 이런 거를 말하죠. 가위질 또는 뭐 이렇게 연장을 사용하는 거. 물론 타이핑할 때도 보시면 손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책상에 닿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진동입니다. 이제 이건 뭐 그냥 덜덜덜덜덜 걸리면서 이제 떠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으킬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 저온에 노출된 거예요. 아직 뭐 그냥 냉동고에서 일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뭐 뭔가 기구를 써가지고 차가운 곳을 계속 만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손상을 줄 것 같지는 않으시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그렇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 손에 이제 힘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줄이 점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긴장을 하게 되죠. 그 긴장을 하면서 점점 이제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또는 이제 인대, 그다음 관절 이런 것들을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잘 모릅니다.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한데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들이죠. 사실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 엄지손가락이나 어떤 일정한 손가락을 강하게 누르는 거죠. 그 강하게 누르는 거고 또 키보드 자판 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일이고 강하게 누르는 거고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큰 걸로 바꾸고 나서 지금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보드를 칠 때 특히 아프다. 이거 어떻게 뭐 작은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느냐. 뭐 그래서 물론 뭐 작은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키보드 칠 때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실은 스마트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어떤 서류 작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의 트리거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본인은 느끼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을 바꾸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그거를 조절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우리는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안 쓰고 쉬는 겁니다. 그렇지만 쉴 수가 없죠. 그렇죠. 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안 쓰고 쉬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약간 좀 코웃음 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그런데 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증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심해지면 손가락의 힘줄이 두꺼워지면서 이 뻣뻣해져 가지고 손을 피기가 어려워진다든지 때로는 이 손목 부분에서 계속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되면 이런 관절염 같은 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림인데요. 그 물건을 잡을 때 지금 이거 두꺼운 책이잖아요. 두꺼운 책을 절대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다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손의 건강에 유용하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도 썼다 저렇게도 썼다 전화기를 아예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를. 그럼 뭐 블루투스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꿔보시고 마우스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양하게 컴퓨터는 입력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트랙패드 같은 걸 쓴다든지 뭐 이런 다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손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한 자세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좀 반드시 한 10분 정도씩은 뭐 한 50분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내가 이쪽으로 너무 쓰는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좀 풀어주고 그런 쪽으로 좀 습관을 지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을 오랫동안 이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여러 다른 수술을 하는데요. 가끔 이제 전동 기구를 써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 기구가 덜덜거리면서 떨리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진동이죠. 그러면은 그 진동이 있는 수술하고 나면 다음 수술할 때 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일정을 잡을 때도 그 진동 공구로 수술해야 되는 수술은 뒤에 잡고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날은 외래 일정을 잡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무조건 쉬어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는 이런 식으로 좀 응용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바꿔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의 손을 건강하게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험난하죠. 결국 수술하는 방법은 이 힘줄이 지나가는 인대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쪽 압력을 풀어줘가지고 이제 증상을 이제 해소시키는 그런 수술인데 이건 뭐 이분이 아마 재단사였을 겁니다. 이제 가위질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손목이 계속 시려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도 하고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이제 결국 손목 인대를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했고요. 다음 이제 6월 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은 어떤 날인가요? 예? 아, 역시 애국자십니다. 예. 6월은 스포츠의 계절입니다. 제가 억지 춘향 같은데 아무튼 6월은 스포츠의 계절입니다. 이 시간을 6월은 스포츠의 계절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매회 피파 월드컵의 개막전이 6월 달에 열립니다. 우리 뭐 2002 월드컵도 6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다 6월 달에. 이렇게 운동 중에 뭐 당연히 격렬한 운동 중에는 뭐 몸싸움도 치열하고 뭐 넘어지고 뭐 까지고 그런 일이 다반사겠죠. 뭐 손에서도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찢어지고 터지고 부러지고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뭐 농구하다가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오면 이런 수술을 하게도 되고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이상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이거 별로 심하게 안 다친 것 같은데 한 이상하네 손이 왜 이렇게 안 펴지지? 뭐 이러면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망치 손가락 변형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거 할 때 날아오는 공을 갑자기 받는다든지 이럴 때 손가락에 힘줄이 안에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가지고. 근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처음에는 뭐 부딪혔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안 펴져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대가 끊어져서 이렇게 손가락 끝을 올리려고 그래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면 결국은 이제 다른 관절들의 무리가 가서 아주 이제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수술도 되게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손의 기능을 이제 잃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오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부목을 대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제 환자 이 아이는 엄지손가락이 안 펴진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한 2달 정도 부목을 대주고 났더니 지금 뭐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니까 들어지시죠. 이런 망치 손가락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운동 기구 중에 이렇게 봉을 잡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스키 선수 손가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스키를 타다가 이 봉이 엄지손가락 안쪽에 있는 인대나 뼈를 건드려 가지고 부러지는 경우 또는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프다 그냥 뭐 삐었나 이러고 이제 지나가다가도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죠. 그러면은 검사해 보면 부러져 있다든지 또는 인대가 끊어져 있다든지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벽을 치는 거예요. 이제 주먹으로. 그래서 이제 손 허리뼈가 골절되는 경우인데
물론 이렇게 벽을 치면은 누구나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놀이기구 중에 주먹질하는 놀이기구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빵 때리고 나서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거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이러면서 너무 어제 세게 쳤나 그러고 계속 지내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부러졌다고 그러면 놀래거든요. 부러졌네? 이러면서. 이런 경우도 이제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엄지손가락 인대가 같이 부러져가지고 핀으로 고정한 경우들이고요. 아래도 역시 부러진 손가락을 이제 핀으로 고정한 경우죠. 예, 7월달은 그냥 쉬겠습니다. 휴가철도 아닌데 벌써 쉬어요? 예,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하긴 뭐 저 7말 8초라 그래서 네. 7월 말부터 8월 초가 휴가의 절정기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쉬어가면 너무 서운하니까요, 교수님. 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교수님 손을 보게 되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근데 교수님 혹시 손으로 사람 인상을 판단하고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 수술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의 모양을 보면 마디가 굵고 뭐 이렇게 좀 보면 저분은 손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제 저한테 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외래 왔을 때 거기 좀 어디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환자들은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저걸 어떻게 알지? 근데 제가 이제 감으로 아는 거죠. 저런 사람은 손 많이 쓰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 아프다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미리 이렇게 짚어주면 되게 환자들이 안심해하고 이제 질병의 경과를 이제 잘 이야기해주면 잘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체 기관 중에 또 그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또 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젊고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요즘 이제 제가 성형외과다 보니까 그런 요구도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주름을 펴거나 좀 이렇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에도 지방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움푹움푹 손이 꺼져서 좀 늙어 보이는 손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을 하면 많이 좋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손 미용 수술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도 이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교수님 8월로 넘어가죠? 아니요. 이게 7월달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양식집 가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빵과 물잔을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정말 내 옆 사람 건지 착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B, 영어 소문자 B고 영어 소문자 D입니다. 그래서 B는 브레드, 빵이고 D는 드링크, 마시다니까 물이니까요. 보시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족들하고 이제 쉬면서 이렇게 양식도 많이 드시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손으로 그림자 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릴 때 보통 나비라든지 개 모양 이런 거 만들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 동물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애하고 많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의 또 손 긴장을 푸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쓰는 근육들을 쓰게 되고 위치를 잡아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8월 달입니다. 8월은 휴가의 계절이죠. 휴가의 계절이에요. 다들 이제 자동차 타고 산과 또 들, 바다 이런 데 찾아가시기 아주 좋은 날씨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자동차와 손 손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동차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손상이 줄어든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초기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동식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목에 무리가 가서 골절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골절을 보고 운전수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돌려서 그건 시동 거는 건 없고 다들 전기 신호로 다 시동을 걸게 되죠. 이런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꼭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자동차 안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운전할 때 팔 내밀고 운전하는 거죠. 보기는 좋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실은 아주 그런 엄청난 손상을 겪게 되니까 반드시 고속 주행 시에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차 문이나 트렁크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예요. 특히 이제 애들한테 많이 일어나거든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들이 꽝 닫았는데 애 손가락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죠. 되게 이제 골절이 되거나 때로는 이렇게 제 환자처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합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살려줬던 케이스고요. 다음은 이 에어백에 의한 손상. 에어백이 오히려 우리 그 안전을 도모하는 기구긴 한데 이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운전대 안쪽으로 손을 걸치고 운전을 하다가 에어백이 터지면 손에 굉장한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모 회사 광고가 찍힐 정도로 아주 큰 손상을 주거든요. 이러면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3시, 9시 방향 안쪽에 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고요. 때로는 8시, 4시 방향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9월달 이야기입니다. 9월은 이제 민속 최대 명절 추석이 있죠. 추석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막 그러시잖아요. 주부님들한테는 이제 시련의 계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손 손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칼로 과일이나 채소를 썰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칼 사용하는 방향만 조금 바꿔도 이 다치는 위험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칼이 지나가는 방향의 반대쪽 손이 놓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걸 자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르지 말고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를 썰거나 할 때도 손톱이 자기 그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손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안 보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뭐 뜨거운 기름으로 요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셔야지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불안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데웠을 때는 수돗물 같은 거 이런 거에 한 10분 정도 해서 온도를 낮추고 또 이제 데이고 나면 손이 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지나 팔찌 같은 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쳤을 때는 반드시 이걸 제거하고 적절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장갑을 써라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뭐 생선 같은 거 다듬다가 뭐 가시가 박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환자분도 이제 가시가 박혔는데 모르고 지내시다가 한 일주일 만에 오셨던 분인데요. 아무튼 장갑을 끼고 이게 뭐 음식 조리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예방이 최선인데 다치게 되면 이 손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이나 혈관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베이면은 꿰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나치는 경우보다도. 그리고 감각신경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환자분처럼 찢어졌는데 한쪽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을 찾아서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감각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행하게도 이제 손이 절단된 경우죠. 절단됐다면 깨끗한 웨거지에 싸서 얼음을 채워가지고 이중봉합해서 이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서 접합을 하면 요즘은 이제 접합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0월 이야기입니다. 10월 달은 음악의 계절입니다. 예. 어떻게 음악의 계절인지 아냐면요. 이렇게 10월 어느 멋진 날이라는 이 제목까지 공유를 해요. 여러 음악회에서. 도대체 왜 10월은 음악의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할 것은 음악과 손입니다. 보시면 우리 손으로 다루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기를 익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손가락에 쓰는 거예요. 일종의 과사형 증후군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최선의 치료법은 한 40-50분 연주를 하고 나서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자기의 어떤 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보조기구 같은 거를 착용한 상태에서
쓰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이제 11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11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또 날짜 문제가 나. 점자의 날입니다. 점자. 예, 제가 갑자기 웬 11월 달에 뭔 점자 이야기냐. 제가 한번 제가 동전을 가져온 게 있는데요. 윤민구 아나운서님 주머니에 넣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 저한테 10원짜리 줘보시죠.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넣고 10원짜리만 예, 그냥 줘보세요. 작은 걸. 네, 네. 보지 않고도 이렇게 압니다. 인간의 손은. 어. 네. 그 이유는 인간의 손끝에 감각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00원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감각신경이 많기 때문에요. 이 보지 않고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손가락 끝의 감각을 통해서 문자를 읽을 수 있게 개발한 게 점자입니다. 대개 이 점자는 이제 18세기에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1926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한 점자 한 문자를 대응할 수 없는 체계잖아요. 초성, 중성, 정성 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훌륭한 분이 그런 것을 맞춰서 이제 점자 체계를 만들었어요. 훈맹정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글 표준어, 과학 문자, 수학 문자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1993년일 거예요. 그 정도에 이제 11월 4일 날 점자 표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점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글을 읽는 거예요.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그 다음에 수화가 있죠. 빠질 수 없는 수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장애인들만 손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손으로 의사소통하는 걸 많이 봅니다. 야구 선수들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서로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분처럼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죠. 또 어떤 분은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제 존경의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수경례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바쁘게 하는데 벌써 12월이네요. 12월 달에는 손외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의 치료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손가락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보조기를 사용해서 환자를 재활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때로는 어떻게 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절단을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애 같은 경우 이거 옛날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조기를 어릴 때부터 쓰는 습관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즉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나 신경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이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보여드렸던 엄지발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손을 공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기 기증하는 형태로 손을 기증하시면 손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형태로 이식을 해서 손의 기능을 도모하는 거죠. 보시면 알지만은 왼손하고 오른손이 다르죠? 네, 다른 사람 손가락이 손이 붙어 있는 경우에 물론 이제 면역학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시면 보이세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제 의수족이거든요. 본인 뜻대로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물건을 주고 이제 좀 있으면 공도 받습니다. 이게 SF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잘린 손에 있는 신경을 가슴 근육 같은 데로 옮겨줘요. 그래서 이제 신경 자극이 가슴 근육으로 가게 만들어준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센스가 이 신호가 왔을 때는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의수족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적인 형태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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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한 1년 이렇게 두서없이 지나왔습니다. 좀 두서없으시죠? 예,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손이 이 두서없는 인생 속에서 묻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몇 번 강조드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과사용 증후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만큼이나 손도 피곤합니다. 무지하게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죠. 피곤해. 다른 장기들처럼 아파. 이런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늦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손을 어떻게 단련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손을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손으로 일하시다가 좀 딴 생각을 좀 하세요. 하늘은 맑나? 뭐 비는 내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요. 좀 딴 생각을 하면서 손을 쉬십시오. 그게 손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쉬시면서 정말 내 곁에 이 손처럼 묵묵히 나를 따라주고 이렇게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때 바빠서 미처 내 이야기 못했는데 그때 함께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겸손의 말씀으로 두서없는 강의라고 하셨지만 저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강의였죠. 네. 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손을 참 아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특히 손을 많이 쓰시는 주부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마 손 건강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직접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질문하실까요? 예?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치료되나요? 예,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보통 우리 땀이라는 것은 뭐 체온을 조절할 때도 나고 긴장을 했을 때도 나거든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과한 경우가 문제가 되죠. 특히 손 같은 경우에 땀이 너무 많이 흐르면 뭐 볼펜이나 펜 같은 걸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땀이 많이 흐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치료 방법은 땀을 나게 하는 교감신경을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신 마취를 걸어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아서 손외과 의사들은 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시술은 우리 보톡스 주사 아시죠? 주름 피는 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땀 분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땀 분비를 주사를 놔서 땀 분비를 한 5개월, 6개월 정도 좀 억제시키죠.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좀 많이 맞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뭐 수술하기는 좀 그러니까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수술하기 좀 그러면 되게 맞으러 오세요. 그러면 되게 한 5,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근데 되게 수능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한 3개월 전쯤에 맞으러 오시고 또 어떻게 또 여름에 좀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게 불편하다 그럼 봄에 또 맞으러 오시고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극복 방법인 것 같아요. 몰랐네요. 그렇게 사용할 네. 수 있는. 근데 그러면 손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혹시? 기능에 무리가 없게 정확한 위치에 이제 주사를 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예. 손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잠깐 제가 슬라이드에서 넘어갔었죠. 이제 뭐 다양한 운동법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안 쓰는 방향으로 좀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쓰면 이 반대 방향으로 좀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한 4, 50분 정도 손으로 뭔가 일을 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쉬시는 게 좋아요.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손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주부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손이 막 저리다 그러고 네. 손가락 마디가 붓는다 그러고 막 아프다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응급조치라고 할까요? 잠깐 손을 쉬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주부님들한테 항상 하는 건 이제 집안일 그만하시고 남편을 좀 시키세요. 남편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좀 약을 드셔야 돼요. 소염제 같은 거를 좀 먹어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저녁에 잘 때는 특별하게 고안된 부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채우고 자서 손에 이제 힘줄이나 이런 것들의 긴장도를 최소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 외래에서 가끔씩 부기를 좀 빼기 위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좀 쓰긴 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제한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증상이 나올 때쯤 되면 상당히 진행한 거예요. 아까 제가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수년간 쌓여서 이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뭐 주부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네, 같은 네, 네. 부위만 많이 사용을 네,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아까 악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그런 보호 기구 같은 것들처럼 좀 고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조금 좀 쉬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야, 이거 쉬면은 내가 너무 오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처음에 조금 이상한 증상이 나왔을 때 빨리 쉬면은 그 쉬는 기간도 짧습니다. 대개 한 1, 2주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도 해결되는 마이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잡는 것도 이렇게 필요할까요? 예? 그렇죠? 아니 뭐 손으로만. 하루 1시간인데요.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손가락 길이가 늘어날 수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질문하셨는데 너무 좀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손가락 길이는 늘어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아까 엄지 손가락 늘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제한적으로 늘리는 시술을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늘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손의 운동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미용적 목적으로 손을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능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 길이가 좀 필요해. 그런 경우들에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건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집에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별별 사고가 다 일어나잖아요. 안전사고들이 네, 네, 많죠. 그런 그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네, 텐데 네, 좀 어떤 맞습니다. 사고들이 많이 예. 생기나요? 최근에 경험했던 사고인데요. 걔는 이제 뭐 고아원의 시설에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보호자로 오신 분이 이제 시설 직원이었거든요. 잠깐 그 시설 직원이 한눈 판 사이에 애가 에스컬레이터에 손이 껴가지고 손이 이제 절단돼가지고 왔거든요. 한 22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절단된 손가락을 찾으려고 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다 분해를 하셨더라고요. 그 업체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진 손가락을 이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현미경 보고 그날 좀 이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나요? 저 애들은 이제 뭐 워낙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물론 이제 특히 애들 절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워낙 뭐 결과가 상당히 애들은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손의 손상으로 교수님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환자들 사례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으실 것 네, 같은데 혹시 네. 기억에 남는 환자들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여러 환자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 작업장에서 일을 다쳐서 오는 이제 환자들 중에 요즘 이주민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레지던트 했을 때는 되게 손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손을 다쳐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와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제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손상으로 오시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일단 또 때로는 또 의료보험도 없어요. 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이주민들 이렇게 해외 근로 이주에 와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손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연구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질문하실 기회 또 드릴게요. 요즘에 터널 증후군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절반 이상은 참고 지내실 겁니다. 참고 지내시는 것 같고 약 먹고 아프면 지내고 되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손이 시려요. 이상합니다. 손이 좀 뭐 저려서 이제 잠을 못 자겠어요. 뭐 이런 증상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매우 불편해야지 수술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왜 이렇게 바람이 손에 통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감각신경이 이제 조금씩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상이 오기 전에 손을 쉬고 스트레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뭔가 사용을 할 때 컴퓨터 자판이나 이런 걸 쓸 때 손목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손목을 이렇게 좀 띄워서 좀 쓰는 습관을 좀 지시고 뭐 악기 같은 거 다룰 때도 손목이 이렇게 어딘가에 닿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뭔가 계속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떠야죠. 손목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생활 습관을 이제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뭐 일단 증상이 뭔가 미묘한 증상이 있으면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처음 이게 굉장히 악화되기 전에 사실 이제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오시면 이제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수술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그 손 질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나이가 있으시면 제일 먼저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말하는 게 그동안 손이 고생을 했습니다. 많이 쓰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손에 도움이 없었으면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손 기능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쉬는 거 그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전신 질환하고 연관되어 있는 손 질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당뇨병이 있으면 오히려 수근관 증후군이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손의 혈액 순환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몸 전신 상태를 또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또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손에 그 힘줄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쓰는 데는 괜찮은지요? 네, 힘줄이 어디가 많이 튀어나와요? 손등이에요. 손등에요? 네. 나이가 드시면서 그러시죠?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요? 네. 예. 여자들은 그런 거 싫거든요. 예, 나이가 들어서 손등에 힘줄이 보이시는 건 되게 노화 현상으로 이 손등에 있는 피부나 연조직들이 위축이 돼서 얇아지기 때문에 비쳐 보이는 게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되게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힘줄이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굵어지고 자꾸 이제 쓰다 보면 이 힘줄이 옆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 노화 현상에 의한 거라면 불편하지 않으면은 특별한 치료는 없죠. 그냥 뭐 지켜보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힘줄이 필요 이상으로 굵어지고 뭔가 있다면 그쪽에 계속 자극이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의 그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힘줄이 굵어지고 이게 두꺼워지는지 그게 움직이는데 그냥 두꺼워지기만 해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실 그런 대로 두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 두꺼워져서 단단해져서 결국 뭐 쥔다든지 편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손의 손톱 색깔이나 손등의 색깔 보고 건강에 체크가 됩니까? 아,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손톱에 그런 흔적들이 다 남거든요. 손톱 잘 보시면 그 주름 같은 게 다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몸이 어떻게 심하게 아팠다든가 그러면 거기가 좀 두꺼워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합니다. 그런 흔적이 다 남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손톱에 이런 까만 약간 좀 진한 선이 하나 있네. 그러면 내가 잘 생각해 보면 그해 여름에 내가 그때 맞아 심하게 아팠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영양 상태랑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다 남거든요.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손톱이 심하게 변형돼 있거나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야. 영양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손톱에 어떤 띠 같은 경우는 손톱에 종양이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정확히 보고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신기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사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